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변하는 것뿐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사람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 운명은 바깥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약한 마음, 게으른 습관, 성급한 버릇에서 비롯된다. 어진 마음, 부지런한 습성, 남을 돕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좋은 운명을 여는 열쇠다. 운명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약하고 비겁한 사람에게는 강하다. 세네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인생이 즐거워지는 50가지 성공 법칙, 성공의 문법입니다. 지은이는 찰스 제이 사이크스, 옮긴이는 문수경, 펴낸 곳은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이 책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해주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꼰대 소리 듣기 싫다면 100마디 잔소리 대신 이 책 한 권을 선물하라. 찰스 제이 사이크스의 성공의 문법입니다.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생 승리의 법칙을 50가지로 정리한 책입니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세상을 직시하고 거친 경쟁 사회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회생활을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돕습니다. 이 책에는 벤 벤슨의 돈의 문법과 폴 그레이엄의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는 순간순간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신념과 용기를 일깨워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약하고 우유부단으로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인가? 이 책에 쓰인 성공의 문법들이 여러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책의 본문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은 원래 불공평하다. 젊은이들은 불공평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특히 10대들은 이 말을 하루 평균 8.6번씩 내뱉는다고 한다. 모두 부모님에게서 배운 말이다.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당신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공평한 것에 배려하는 이상적인 세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부모님과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삶이 불공평하다는 현실을 깨달았다는 소리이다. 허리케인, 쓰나미, 유행병, 지진, 기근은 불공평하다. 착한 사람이 언제나 이길 수 없다는 건 불공평하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크고 빨리 성장하며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 학교 선생님들 월급을 다 합쳐도 연예인 한 사람의 수입보다 적은 건 불공평하다. 멍청한 입사 동기가 상사에게 아첨을 잘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삶은 불공평하다. 그리고 삶이 불공평하다는 사실 자체도 불공평하다. 라고 작가인 에드워드 애비가 말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대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우리의 몫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해도
주어진 환경에 어떤 태도나 방법을 취할지 결정할 자유만은 빼앗지 못한다. 우리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삶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할 때, 선택하면 반드시 결과가 뒤따른다는 걸 알았을 때, 일을 해야 돈이 생기고 실수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컴퓨터 게임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세상은 불공평해 라며 투덜거린다. 그러나 그건 절대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너는 특별하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며 자랐으니 말이다. 자아 실현을 하고 온갖 특혜를 당연시하면서 자부심을 키워왔다. 언젠가는 연예인과 데이트를 하고 쇼프로에 나가서 1등을 해 가수가 되고 고급 승용차를 몰게 될 거라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그러나 곧 실망에 익숙해질 것이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삶은 불공평해 보인다. 그러나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살면서 실망을 느끼는 게 당연한 일이지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불공평한 일이다. 그러나 멋지게 차려입고 놀러 다니지 못하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니다. 국가가 진 빚을 우리가 떠맡는 건 불공평하다. 그러나 식구들이 잘 시간에 시끄러운 음악을 꺼야 하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차례이다. 불공평해 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쳐댈 텐가 아니면 인생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할지 배울 텐가. 버블랩, 이른바 뽁뽁이에 감싸여 성장한 사람에게는 삶의 불공평한 일들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 친구들 때문에 실망하고 선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며 스포츠 스타들은 무릎 부상으로 고생을 한다. 복권은 멍청이들만 당첨되고 전도 유망한 물리학자는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 평범하게 살지 못했다.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태어나면서부터 휠체어 신세를 진 건 아니었다. 어렸을 적 그는 농구나 축구는 잘 못해도 17살에 들어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정 선수로도 활약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다. 영재로 알려져 대학 시절부터 스타 대접을 받던 호킹은 대학 3학년 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넘어지거나 몸에 이상을 느꼈다. 21번째 생일을 보내고 전문의를 찾아가서 다양한 의료 검사를 받은 후 호킹은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됐다. 그는 이름도 모를 희귀병에 걸렸고 치료법이 없어 병세는 악화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 호킹은 이후 이렇게 썼다. 불치병에 걸려서 몇 년 내에 죽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해? 삶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병원에 입원한 호킹은 백혈병으로 입원했던 소년이 옆 침대에서 죽는 걸 지켜봤다. 호킹은 결론을 내렸다. 나보다 훨씬 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적어도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될 때면 그 소년을 떠올렸다.
호킹의 상태는 심각해졌다. 신체 능력은 저하됐다. 그는 늘 죽는 악몽을 꾸거나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구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내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삶을 즐겼다. 라고 호킹은 썼다. 몸 상태는 나빠졌지만 과학 분야에서 그의 명성은 높아졌고 한 여자와 약혼도 했다. 호킹은 말했다. 약혼이 내 인생을 바꿨다. 간절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1974년 이후로 호킹은 혼자 밥을 먹지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물리학 연구는 계속됐다. 1985년 호킹은 또 다른 시련을 겪었다. 폐렴에 걸린 호킹을 살리기 위해 의사들은 목으로 바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수술하느라 기관을 절개했다. 이미 많은 시련을 겪었던 호킹은 이제 영원히 말도 못하고 24시간 병간호를 받는 신세가 됐다. 평생 휠체어에서 지내야 했다. 한동안 이 특별한 과학자는 다른 사람이 알파벳을 가리키면 눈썹을 올리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가 작은 컴퓨터와 음성 합성을 사용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책과 수십 개의 과학 논문을 썼으며 대중에게 연설도 했다. 호킹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됐다. 그에게는 자녀 3명과 손주 1명, 그리고 명예학위 12개가 있다. 그는 영국 과학 단체인 로열 소사이어티의 일원이 되었으며 미국 과학협회의 일원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다. 장애와 비극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호킹은 이렇게 대답했다. 별다른 건 없어요. 가능한 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내 건강이나 장애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해도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해요. 못하는 일이 많지도 않지만요. 호킹은 삶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대지 않았다. 누가 호킹 앞에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가? 당신의 성공을 진실로 응원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독일어에서 빌려온 샤덴프로이데는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고 고통을 겪을 때 나는 즐거워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이 샤덴프로이데가 요즘 리얼리티 쇼의 기본 원칙이다. 샤덴프로이데와 대비되는 감정이 질투심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 이야기에 우울해진다. 질투심은 추한 감정이고 못난 삶의 태도이다. 질투를 이상주의로 치장하려고 하면 정말 추해 보인다. 인류는 오랜 세월 이웃의 것을 탐해왔고 특히 이웃이 자기보다 좋은 물건을 가지면 화를 냈다. 어느 날 오후 워싱턴 DC의 한 호텔방에서 이 원칙이 떠올랐다. 아는 작가가 책을 냈는데 평단의 좋은 평가와 함께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는 성공을 거둘 만한 자격을 갖춘 작가였다. 시의적절한 글을 쓴 데다 여론이 논쟁을 벌이는 주제를 잘 다뤘다. 그리고 나는 우울했다. 그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내 책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작가가 인기를 얻는 것을 보니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입었다. 내 상대적인 실패는 그 작가 때문도 아니었고 그의 성공으로 내가 뭔가를 빼앗기지도 않았건만 나는 의기소침해졌다. 그런데 그 작가 친구가 워싱턴의 어느 서점에서 그날 저녁 사인회를 연다는 것이다.
가야 하나? 라는 질문이 떠올랐을 때 굳이 찾아가서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야 했다. 젊을 때는 열정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씁쓸함이 생긴다. 솔직히 그런 씁쓸함을 느끼고 싶지 않다. 무의미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우울해하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자신의 실패 때문에 우울해질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괴로워한다고 글이 더 잘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의 책이나 내 책의 판매량이 달라질 리도 없다. 내 시간만 망치고 나만 고통스러울 뿐이다. 결국 스스로 점점 추해지고 자신을 패배자로 만든다. 추한 패배자가 되길 원하는가? 게다가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씁쓸해지는 게 습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 친구 혹은 그냥 아는 사람이 자신만의 팀을 만들거나 졸업생 대표로 뽑히고 시합에서 이기며 나보다 높은 성적을 받고 내 데이트 상대보다 훨씬 더 섹시한 이성과 데이트하며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더 나은 직업을 얻어 더 비싼 차나 좋은 집을 사는 걸 곧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행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그나 그녀의 성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나도 그날 호텔방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인회에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만이 아니었다. 영원히 속 좁은 사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분노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 작가나 내 책의 판매량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대신 친구의 성공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질투심을 극복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사인회에 참석해 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악수를 하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 후로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낼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그 호텔방에서의 우울을 생각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질투하고 화내지 말자고 결정한다면 화낼 구실을 하나 없앤 셈이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 여러분도 만족할 것이며 사실상 이 결정 덕분에 여러분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씁쓸하게 웃으면서 속을 부글부글 끓이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기 싫지 않은가? 친구를 고를 때 이 원칙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성공을 질투하는 친구가 있다면 명심하라. 그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후안 마누엘. 삶이 묻는 질문에 행동으로 답하라. 우선 지금까지의 인생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지금껏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 다음 그동안 했던 나쁜 일을 그 옆에 더해보자. 무례함, 거짓말, 작은 배신, 심술, 경솔함 등 모든 단점과 장점을 균형 맞추고 실제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이제 죽기 직전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곰곰이 지난 삶을 반추해보라.
무엇을 이뤘는가? 무엇을 남길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직하고 덕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다른 이들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가? 지금 내가 한 결정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인생을 하나의 이야기로 볼 때 그 이야기 속에는 요점이 있어야 한다. 무의미한 사건들을 두서없이 나열하면 안 된다. 지금 선택한 결정이 다음 주에 일어날 일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도 나머지 인생을 결정지을지 모른다. 주말 하루 저녁을 신나게 놀다가 향후 20년간의 인생 계획이 뒤틀어질 수도 있다. 스스로 묻자.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참혹한 경험을 분석해 정신치료 기법인 로고테라피를 정립하고 이 기법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 인생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IT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우리 삶의 방식마저 바꿔버린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약간 다르게 말한다.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2005년 졸업식 기념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1년 전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침 7시 반에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 제 췌장에 있는 종양을 보았습니다. 그 전엔 췌장이 뭔지도 몰랐죠. 췌장암은 치료가 불가능하며 길어봐야 6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놀라울 정도로 생각이 집중된다. 스티브 잡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의사들이 생체 검사를 했는데 제 목구멍 속으로 내시경을 밀어넣어 위를 지나 창자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췌장에 주사기를 꽂아 종양에서 세포를 약간 채취했죠. 다행히 좋은 소식을 들었다. 췌장암으로 죽지 않을 것이란다. 수술로 치료 가능하다고 판명됐다.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완치됐습니다. 그때가 죽음을 가장 가까이 경험해 본 때였고 앞으로 수십 년간 다시는 그런 경험을 안 하길 빌고 있죠. 그러나 죽음을 마주하는 경험을 한 덕분에 잡스는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던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죽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길 소원하는 사람도 당장 죽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고 있는 마지막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합니다. 죽음은 삶이 주는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죽음은 삶이 변형된 형태입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만듭니다. 이 새로운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도 점차 나이가 들고 버려질 날이 올 겁니다. 너무 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말입니다.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지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잃을 게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주려던 메시지는 이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안타깝게도 췌장암이 재발한 스티브 잡스는 2011년 10월 5일 사망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문제다. 삶이 묻는 질문에 대답할 때 말이나 명상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삶이 던지는 문제의 답을 찾고 각 개인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임무를 완수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인생이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힘과 끈기다. 힘은 일부 소수만이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강인하고 지속적인 끈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며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것이다. 조용한 끈기와 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위력으로 발전한다. 괴테. 돈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면 돈과 더욱 멀어진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교양 없는 태도다 라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면 당신은 누구와도 돈에 관해 이야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돈 이야기가 예의 바른 사람이 꺼낼 화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피한다면 당신은 점점 돈과 멀어지게 된다. 돈을 화제로 한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에 정통할 수 있겠는가? 보통 사람들이 아주 전문적인 수준까지 구사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 관련 단어를 너무 모르면 돈에 대한 경험을 쌓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시종일관 돈 이야기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린다면 부자가 될 기회가 줄어든다. 먼저 돈의 기본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초보자를 위한 경제학 기본서를 한 권 사서 읽어보자.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금융 관련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논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이다. 인터넷 정보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아울러 주변에 금융과 경제에 밝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데 익숙해지기 바란다. 워런 버핏은 부를 창출하고 싶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지식과 경영 전문 용어, 목표에 대한 열정, 그리고 기질을 갖춰야 한다. 이런 요소들은 IQ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같은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가끔 투자자들의 투자 마인드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회의 불건전한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른들은 젊은 세대가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지 잊었다. 이것만은 명심하라. 모든 것은 곧 지나간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서 잘 살 거라는 걸 부모님은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실패해서 트레일러에서 살거나 엄마 집에서 여전히 같이 살거나 직업도 없이 어슬렁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는 일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어른이 되면서 모두가 계속해서 변화를 겪는다. 부모님 세대는 이런 변화에 익숙해졌지만 젊은이들의 눈에는 피상적으로 보일 뿐이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대학에서 대학원이나 직장으로 생활권의 변화가 생기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경력을 가질 것이다. 여러 번 주소가 바뀔 것이고 결혼이나 아이의 탄생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다. 국제적 경쟁, 수입, 소비, 세금, 저축, 그리고 빚의 세계로 들어선다. 살면서 겪을 수많은 변화, 수많은 선택,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인생의 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변화는 위협적이기만 하다. 과거 세대에 비해 요즘 세대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졌고 직업이나 인간관계는 불안정하기만 하다. 게다가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를 써놓은 지도도 없다. 우리 인생에 관여됐던 사람들은 안 돼 라는 대답은 절대 하지 않고 한계를 설정해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에게 삶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 마음 저 뒤편 어딘가에서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들며 환상은 곧 깨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는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나이가 든다고 반드시 성숙해진다고 말하진 못하지만 나쁜 일만 계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이 생긴다. 다른 방식으로도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 인생에서 겪은 문제들이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깨닫는다. 당시에는 힘들게 해서 싫어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선생님처럼 말이다. 혹은 당장이라도 나오고 싶지만 이후의 삶을 바꿔놓은 학교와도 같다. 혹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을 통해 배운 되고 싶지 않은 유형의 사람과도 같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내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렌터 윌슨 스미스의 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삶은 원래 불공평하다. 젊은이들은 불공평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특히 10대들은 이 말을 하루 평균 8.6번씩 내뱉는다고 한다. 모두 부모님에게서 배운 말이다.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당신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공평한 것에 배려하는 이상적인 세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부모님과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삶이 불공평하다는 현실을 깨달았다는 소리이다. 허리케인, 쓰나미, 유행병, 지진, 기근은 불공평하다. 착한 사람이 언제나 이길 수 없다는 건 불공평하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크고 빨리 성장하며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 학교 선생님들 월급을 다 합쳐도 연예인 한 사람의 수입보다 적은 건 불공평하다. 멍청한 입사 동기가 상사에게 아첨을 잘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삶은 불공평하다. 그리고 삶이 불공평하다는 사실 자체도 불공평하다. 라고 작가인 에드워드 애비가 말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대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우리의 몫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해도 주어진 환경에 어떤 태도나 방법을 취할지 결정할 자유만은 빼앗지 못한다. 우리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삶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할 때, 선택하면 반드시 결과가 뒤따른다는 걸 알았을 때, 일을 해야 돈이 생기고 실수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컴퓨터 게임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세상은 불공평해 라며 투덜거린다. 그러나 그건 절대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너는 특별하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며 자랐으니 말이다. 자아 실현을 하고 온갖 특혜를 당연시하면서 자부심을 키워왔다. 언젠가는 연예인과 데이트를 하고 쇼프로에 나가서 1등을 해 가수가 되고 고급 승용차를 몰게 될 거라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그러나 곧 실망에 익숙해질 것이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삶은 불공평해 보인다. 그러나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살면서 실망을 느끼는 게 당연한 일이지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불공평한 일이다. 그러나 멋지게 차려입고 놀러 다니지 못하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니다. 국가가 진 빚을 우리가 떠맡는 건 불공평하다. 그러나 식구들이 잘 시간에 시끄러운 음악을 꺼야 하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차례이다. 불공평해 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쳐댈 텐가, 아니면 인생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할지 배울 텐가. 버블랩, 이른바 뽁뽁이에 감싸여 성장한 사람에게는 삶의 불공평한 일들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 친구들 때문에 실망하고
선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며 스포츠 스타들은 무릎 부상으로 고생을 한다. 복권은 멍청이들만 당첨되고 전도 유망한 물리학자는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 평범하게 살지 못했다.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태어나면서부터 휠체어 신세를 진 건 아니었다. 어렸을 적 그는 농구나 축구는 잘 못해도 17살에 들어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정 선수로도 활약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다. 영재로 알려져 대학 시절부터 스타 대접을 받던 호킹은 대학 3학년 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넘어지거나 몸에 이상을 느꼈다. 21번째 생일을 보내고 전문의를 찾아가서 다양한 의료 검사를 받은 후 호킹은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됐다. 그는 이름도 모를 희귀병에 걸렸고 치료법이 없어 병세는 악화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 호킹은 이후 이렇게 썼다. 불치병에 걸려서 몇 년 내에 죽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해? 삶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병원에 입원한 호킹은 백혈병으로 입원했던 소년이 옆 침대에서 죽는 걸 지켜봤다. 호킹은 결론을 내렸다. 나보다 훨씬 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적어도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될 때면 그 소년을 떠올렸다. 호킹의 상태는 심각해졌다. 신체 능력은 저하됐다. 그는 늘 죽는 악몽을 꾸거나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구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내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삶을 즐겼다. 라고 호킹은 썼다. 몸 상태는 나빠졌지만 과학 분야에서 그의 명성은 높아졌고 한 여자와 약혼도 했다. 호킹은 말했다. 약혼이 내 인생을 바꿨다. 간절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1974년 이후로 호킹은 혼자 밥을 먹지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물리학 연구는 계속됐다. 1985년 호킹은 또 다른 시련을 겪었다. 폐렴에 걸린 호킹을 살리기 위해 의사들은 목으로 바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수술하느라 기관을 절개했다. 이미 많은 시련을 겪었던 호킹은 이제 영원히 말도 못하고 24시간 병간호를 받는 신세가 됐다. 평생 휠체어에서 지내야 했다. 한동안 이 특별한 과학자는 다른 사람이 알파벳을 가리키면 눈썹을 올리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가 작은 컴퓨터와 음성 합성을 사용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책과 수십 개의 과학 논문을 썼으며 대중에게 연설도 했다. 호킹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됐다. 그에게는 자녀 3명과 손주 1명, 그리고 명예학위 12개가 있다. 그는 영국 과학 단체인 로열 소사이어티의 일원이 되었으며 미국 과학협회의 일원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다. 장애와 비극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호킹은 이렇게 대답했다. 별다른 건 없어요. 가능한 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내 건강이나 장애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해도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해요. 못하는 일이 많지도 않지만요.
호킹은 삶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대지 않았다. 누가 호킹 앞에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가? 당신의 성공을 진실로 응원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독일어에서 빌려온 샤덴프로이데는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고 고통을 겪을 때 나는 즐거워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이 샤덴프로이데가 요즘 리얼리티 쇼의 기본 원칙이다. 샤덴프로이데와 대비되는 감정이 질투심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 이야기에 우울해진다. 질투심은 추한 감정이고 못난 삶의 태도이다. 질투를 이상주의로 치장하려고 하면 정말 추해 보인다. 인류는 오랜 세월 이웃의 것을 탐해왔고 특히 이웃이 자기보다 좋은 물건을 가지면 화를 냈다. 어느 날 오후 워싱턴 DC의 한 호텔방에서 이 원칙이 떠올랐다. 아는 작가가 책을 냈는데 평단의 좋은 평가와 함께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는 성공을 거둘 만한 자격을 갖춘 작가였다. 시의적절한 글을 쓴 데다 여론이 논쟁을 벌이는 주제를 잘 다뤘다. 그리고 나는 우울했다. 그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내 책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작가가 인기를 얻는 것을 보니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입었다. 내 상대적인 실패는 그 작가 때문도 아니었고 그의 성공으로 내가 뭔가를 빼앗기지도 않았건만 나는 의기소침해졌다. 그런데 그 작가 친구가 워싱턴의 어느 서점에서 그날 저녁 사인회를 연다는 것이다. 가야 하나? 라는 질문이 떠올랐을 때 굳이 찾아가서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야 했다. 젊을 때는 열정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씁쓸함이 생긴다. 솔직히 그런 씁쓸함을 느끼고 싶지 않다. 무의미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우울해하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자신의 실패 때문에 우울해질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괴로워한다고 글이 더 잘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의 책이나 내 책의 판매량이 달라질 리도 없다. 내 시간만 망치고 나만 고통스러울 뿐이다. 결국 스스로 점점 추해지고 자신을 패배자로 만든다. 추한 패배자가 되길 원하는가? 게다가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씁쓸해지는 게 습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 친구 혹은 그냥 아는 사람이 자신만의 팀을 만들거나 졸업생 대표로 뽑히고 시합에서 이기며 나보다 높은 성적을 받고 내 데이트 상대보다 훨씬 더 섹시한 이성과 데이트하며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더 나은 직업을 얻어 더 비싼 차나 좋은 집을 사는 걸 곧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행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그나 그녀의 성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나도 그날 호텔방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인회에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만이 아니었다. 영원히 속 좁은 사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분노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 작가나 내 책의 판매량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대신 친구의 성공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질투심을 극복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사인회에 참석해 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악수를 하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 후로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낼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그 호텔방에서의 우울을 생각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질투하고 화내지 말자고 결정한다면 화낼 구실을 하나 없앤 셈이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 여러분도 만족할 것이며 사실상 이 결정 덕분에 여러분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씁쓸하게 웃으면서 속을 부글부글 끓이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기 싫지 않은가? 친구를 고를 때 이 원칙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성공을 질투하는 친구가 있다면 명심하라. 그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후안 마누엘. 삶이 묻는 질문에 행동으로 답하라. 우선 지금까지의 인생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지금껏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 다음 그동안 했던 나쁜 일을 그 옆에 더해보자. 무례함, 거짓말, 작은 배신, 심술, 경솔함 등 모든 단점과 장점을 균형 맞추고 실제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이제 죽기 직전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곰곰이 지난 삶을 반추해보라. 무엇을 이뤘는가? 무엇을 남길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직하고 덕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다른 이들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가? 지금 내가 한 결정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인생을 하나의 이야기로 볼 때 그 이야기 속에는 요점이 있어야 한다. 무의미한 사건들을 두서없이 나열하면 안 된다. 지금 선택한 결정이 다음 주에 일어날 일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도 나머지 인생을 결정지을지 모른다. 주말 하루 저녁을 신나게 놀다가 향후 20년간의 인생 계획이 뒤틀어질 수도 있다. 스스로 묻자.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참혹한 경험을 분석해 정신치료 기법인 로고테라피를 정립하고 이 기법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 인생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IT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우리 삶의 방식마저 바꿔버린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약간 다르게 말한다.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2005년 졸업식 기념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1년 전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침 7시 반에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 제 췌장에 있는 종양을 보았습니다. 그 전엔 췌장이 뭔지도 몰랐죠. 췌장암은 치료가 불가능하며 길어봐야 6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놀라울 정도로 생각이 집중된다. 스티브 잡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의사들이 생체 검사를 했는데 제 목구멍 속으로 내시경을 밀어넣어 위를 지나 창자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췌장에 주사기를 꽂아 종양에서 세포를 약간 채취했죠. 다행히 좋은 소식을 들었다. 췌장암으로 죽지 않을 것이란다. 수술로 치료 가능하다고 판명됐다.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완치됐습니다. 그때가 죽음을 가장 가까이 경험해 본 때였고 앞으로 수십 년간 다시는 그런 경험을 안 하길 빌고 있죠. 그러나 죽음을 마주하는 경험을 한 덕분에 잡스는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던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죽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길 소원하는 사람도 당장 죽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고 있는 마지막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합니다. 죽음은 삶이 주는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죽음은 삶이 변형된 형태입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만듭니다. 이 새로운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도 점차 나이가 들고 버려질 날이 올 겁니다. 너무 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말입니다.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지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잃을 게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주려던 메시지는 이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안타깝게도 췌장암이 재발한 스티브 잡스는 2011년 10월 5일 사망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문제다. 삶이 묻는 질문에 대답할 때 말이나 명상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삶이 던지는 문제의 답을 찾고 각 개인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임무를 완수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인생이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힘과 끈기다. 힘은 일부 소수만이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강인하고 지속적인 끈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며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것이다. 조용한 끈기와 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위력으로 발전한다. 괴테. 돈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면 돈과 더욱 멀어진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교양 없는 태도다 라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면 당신은 누구와도 돈에 관해 이야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돈 이야기가 예의 바른 사람이 꺼낼 화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피한다면 당신은 점점 돈과 멀어지게 된다. 돈을 화제로 한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에 정통할 수 있겠는가? 보통 사람들이 아주 전문적인 수준까지 구사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 관련 단어를 너무 모르면 돈에 대한 경험을 쌓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시종일관 돈 이야기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린다면 부자가 될 기회가 줄어든다. 먼저 돈의 기본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초보자를 위한 경제학 기본서를 한 권 사서 읽어보자.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금융 관련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논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이다. 인터넷 정보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아울러 주변에 금융과 경제에 밝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데 익숙해지기 바란다. 워런 버핏은 부를 창출하고 싶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지식과 경영 전문 용어, 목표에 대한 열정, 그리고 기질을 갖춰야 한다. 이런 요소들은 IQ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같은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가끔 투자자들의 투자 마인드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회의 불건전한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른들은 젊은 세대가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지 잊었다. 이것만은 명심하라. 모든 것은 곧 지나간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서 잘 살 거라는 걸 부모님은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실패에서 트레일러에서 살거나 엄마 집에서 여전히 같이 살거나 직업도 없이 어슬렁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는 일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어른이 되면서 모두가 계속해서 변화를 겪는다. 부모님 세대는 이런 변화에 익숙해졌지만 젊은이들의 눈에는 피상적으로 보일 뿐이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대학에서 대학원이나 직장으로 생활권의 변화가 생기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경력을 가질 것이다. 여러 번 주소가 바뀔 것이고 결혼이나 아이의 탄생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다. 국제적 경쟁, 수입, 소비, 세금, 저축, 그리고 빚의 세계로 들어선다. 살면서 겪을 수많은 변화, 수많은 선택,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인생의 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변화는 위협적이기만 하다. 과거 세대에 비해 요즘 세대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졌고 직업이나 인간관계는 불안정하기만 하다. 게다가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를 써놓은 지도도 없다. 우리 인생에 관여됐던 사람들은 안 돼 라는 대답은 절대 하지 않고 한계를 설정해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에게 삶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 마음 저 뒤편 어딘가에서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들며 환상은 곧 깨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는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나이가 든다고 반드시 성숙해진다고 말하진 못하지만 나쁜 일만 계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이 생긴다. 다른 방식으로도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
인생에서 겪은 문제들이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깨닫는다. 당시에는 힘들게 해서 싫어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선생님처럼 말이다. 혹은 당장이라도 나오고 싶지만 이후의 삶을 바꿔놓은 학교와도 같다. 혹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을 통해 배운 되고 싶지 않은 유형의 사람과도 같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내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렌터 윌슨 스미스의 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